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일 오후 2시 장혜찬의 정치펀치. 화요일은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일주일 사이에도 참 많은 일들이 정치권에 있었는데 일단 청년들 열받게 하는 소식도 있었어요. 네. 민주당에서 또 2030 비하하고 이런 것들 오늘 2030의 대표적인 여성 보수 스피커 우리 백지원 대변인님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헌재로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된 7차 변론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출석해서 증인 신문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 하면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이나 소방청에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 등이 막 나왔었는데 오늘 증인신문에서는 대통령님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간의 검찰 조사나 언론 보도를 부정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일단 오전에 헌법재판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침착하게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특히 전 이상민 장관 발언 중에 민노총 간부들이 이태원 사고 선동을 이용해서 체제 전복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도가 나왔다가 일부 언론사에서는 지금 내려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대엄 이후에 여러 가지 실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시게 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민노총과 북한과의 커넥션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민노총 간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직접 소통을 하고 지령을 받고 이런 간첩 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지금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이 국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의 역량과 판단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대통령만 알 수 있는 안보사항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정작 대통령 측에서 증거로 내놓으려 하는 것들을 뭐 묵살을 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국민들 보시기에도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이나 당위성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김현태 전 특임장관의 헌재 진술을 보면서도 느꼈지만 언론 보도나 검찰의 공소장, 검찰 조서 등이 얼마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쏟아진 가짜뉴스였는가를 직접 봤잖아요. 네. 이상민 전 장관도 단전 단수 지시 받은 적이 없고 경찰청장이나 소방청장에게도 한 적이 없다 라는 말을 했고 지금 국무회의의 구성 요건에 관해서도 재판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김영두 재판관 등이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이 국무회의라는 게 하나의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이지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럴 만한 법적 요건은 전혀 없잖아요. 네. 지금 그런 부분들도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님도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여러 가지 이 국회 측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지금 이제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대통령 본인의 발언권이 보다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네. 헌법재판관들의 태도를 보면 대통령 측의 발언이나 증언 내용들을 좀 빨리 자르려고 한다거나 특히 본인의 발언권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 중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과거에 또 탄핵 소추 한번 당했다가 그 당시에는 헌재에서 9대0으로 기각돼서 장관직으로 복귀했거든요. 그렇게 탄핵이 남발되는 기간 동안 뭐 침수 피해 관리라던가 잼버리 사태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때문에 국정 마비가 사실상 있었다. 국정 마비 안 되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했어요. 네. 결국 민주당의 줄탄핵이나 예산 삭감이 국정 마비이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라고 대통령이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는 주장에 상당히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이죠. 그걸 그 대통령의 판단을 가지고 이게 위법이냐 위헌이냐를 따질 만한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니라는 게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네, 보면. 그리고 그 판단할 수 있는 그 책임과 권리는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일반에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방식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헌법에 명시된 계엄권의 수행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과정에 있어서 합헌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수행을 했느냐의 여부만 확인을 하면 될 일이지, 자꾸 저렇게 가짜뉴스가 남발된다거나 선동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여론이 그런 흐름을 따라가듯이 국민 여론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정해놓은 답변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 정말 좋지 않은 장면들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언론이 어떤 짓을 많이 하냐면, 저는 그 언론 뒤에는 이 검찰 조사 내용이나 경찰 조사 내용을 단독 보도로 언론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인 행태도 있다고 보는데, 네. 대통령님과 뭐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군 관계자 사령관들을 자꾸 이간질을 시켜요. 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도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 뭐지? 대통령을 배신한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나와서 진술한 걸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님의 그동안의 입장과 거의 일치된 내용들을 이상민 전 장관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론전이 워낙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이 좌파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검찰이나 경찰 조사 관련된 단독 보도, 언론 플레이로 이런 이 보수 진영과 국민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장난질이 막상 헌재에 나와보면 다 판판이 깨진다는 게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진술에서도 좀 확인된 주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말이 바뀝니다. 네. 지금 뭐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미 누가 사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헌재에서의 재판이 왜 중요하냐? 만약 검찰 조사나 국회에서의 답변만을 우리가 증거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수사기관의 농간 등으로 또 국회와 언론사의 여러 압박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어떤 진술과 증거 등이 다수 채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헌재에 나와서 이 정치적 여파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 가장 사실과 진실에 부합하는 기억을 토대로 증인들이 진술할 내용이 주된 근거가 된다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님과 변호인단의 입장과 일치된 진술 등이 나오고 있고, 유독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딱 두 사람, 홍장원, 곽종근 딱 두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오늘 헌재에서의 발언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동안 국회에 나가서 대통령이 시정연사를 했는데 야당이 박수 한 번 안 치고 고개를 돌리더라.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말한 국무회의가 아닌 단순 간담회였다는 발언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재적 요건을 다 갖춘 국무회의였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야당의 줄 탄핵은 매우 악의적이다.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것도 프레임에 불과하다. 야당을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했다. 문명 국가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줄 탄핵이 이어졌다. 라는 주장으로 국가 기능 마비가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라는 점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런 대통령의 인식과 오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셔요? 저는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여론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야당의 입법 독재 행태들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민노총과 함께 선동하면서 탄핵 선동하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정부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으면서 이제 와서 본인들이 입법 독재를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저 민주라는 단어로 또다시 호도를 하고 대통령을 마치 어떤 대단한 적인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이고요.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민주당에 부안해동하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세력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여의도와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다 마비시키고 있었던 이런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카르텔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해왔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청년들이 이번에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더더욱 이게 행동으로도 옮기고 있고 그 여론들이 더 많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민주당이나 뭐 일부 기득권들의 행태를 보면 이런 국민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안타깝지만 역설적으로 대통령께서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이 오히려 더 원활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조금 마이크 조금만 당겨달라는 시청자들 요청이 있어서요. 네. 제가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워낙 크다 보니까. 네. 헌재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헌재에 나오면 증인들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모르겠어요. 검찰이 왜곡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강압적인 상황에서 수사가 잘못된 건지는 몰라도 검찰의 조서를 헌재가 증거로 채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2020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그 이전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할 때 만든 조서가 다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리 검찰 수사에서 조서가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재판 가서 피의자가 나 저거 동의 안 해 그러면 그걸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판장에서 나온 증인들이 한 말만 증거가 됩니다. 결국 2020년에 바뀐 법을 헌재가 적용하지 않고 일방적인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인데 헌재는 오늘까지도 이걸 증거 채택하겠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선례를 따르겠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는 이 현상도 헌재에 대한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냥 편법이나 불법을 당연하다는 듯이 전 사법부가 자행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공수처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법 영장으로 불법 체포하고서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아무리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이 틀렸다, 편법이다, 불법이다 제기해도 그런 것 좀 묵살하면서 본인들 와인 먹고 회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법 카르텔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답은 정해져 있으니 국민들 너네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린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오만한 태도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본인들이 이미 정해놓은 답을 향해서 어떻게 달리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민심에 대한 대가와 심판은 분명히 치러야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헌재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특히나 2030 세대의 불신 여론이 여론조사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거, 이거는 정치적 선동의 결과가 아니라 헌재가 스스로 자초한 냉정한 결과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게 형사재판도 지금 동시 진행이 되거든요. 대통령님도 그렇고 김용현 전 장관이나 군 관계자들 대부분이 지금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검찰 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0년의 법 개정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못 쓰여요.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못 쓰는 증거를 훨씬 더 중요하고 엄중해야 될 헌법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해서 쓰겠다는 거. 이거 완전 주객과 본말이 전도된 블랙 코미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더 헌법재판관 평의회의를 열어서라도 이 증거 채택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사막 속 오아시스처럼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는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결의안 내용을 보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증거 채택 등 여러 가지 이 절차에서 형사재판 규칙 등이 헌재에서도 준용되어야 한다라는 안건 등이 있는데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안건이 통과된 걸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판을 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좀 비중 있게 근거와 명분으로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은 중요하고요. 지금 공수처가 불법영장으로 불법 체포하고 나서도 대통령이 서신을 교환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고 면회권조차 제공하지 않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분명히 지금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국민께서 이미 다 보셨거든요. 그리고 인권위에서도 진작 이런 결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민주당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가서 계속 막은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어제 이제 드디어 통과가 되었는데요. 어떤 과정에 있어서든지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권, 기본 인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 대통령의 직접 진술권에 대해서도 헌재가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국민과 대통령의 소통이 더 원활해져서 탄핵을 선동하는 세력에게 불리해질까 봐 막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히 지금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나 이렇게 재판 자체의 당위성이나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재판관들 스스로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오만하고 기형적인 태도에서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권리 보장도 하지 않는 모습까지 더해진다면 그 누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의결을 이렇게 강제적 구속력이 있진 않더라도 매우 무겁게 다뤄왔고 네. 보통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걸 대다수의 국가기관이 다 받아들여요. 우리나라의 어떤 관행상. 네. 그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서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결도 여러 진통이 있었지만 우리 또 2030 청년들이 국가인권위원회 회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직접 그 건물로 나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난입하려는 전장현이나 민노총을 막아 세우면서 통과시킨 소중한 결과잖아요. 네. 이 결과가 헌법재판소와 중앙지법에서 좀 더 비중 있게 근거로 다뤄줘야 된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국민적 상식이다. 이걸 사실 지키지 않을 거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이 존재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본인들 좌파를 집권할 때만 어용기구로 쓴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의결권에 대해서, 의결한 내용들에 대해서 존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예우 보장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저는 발언권 보장에 대해서 헌재가 제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본이라도 좀 갖춰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의 신문과 진술을 지금 문영배 헌재 재판관 권한대행이,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많이 억누르고 못하게 하는 거. 30분도 아니고 3분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도 그걸 커트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한가? 대통령의 방어권과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가 의문을 가진 분들 참 많을 것 같고요. 저는 증인 신문도 30분으로 제한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15분을 더 줘요.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홍장원이나 곽정근 같은 사람이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막 어버버하고 말을 돌리는데 이게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 대통령 변호인단이 탁탁 짚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30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지고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고작 1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이 답답해서 빨리 대답하라 하는데도 홍장원 같은 능구렁이들은 일부러 말을 빙빙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하는 부분,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의결을 계기로라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변론 등이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동시간대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천안에서 열리는 전한길 선생님이 참여하는 집회 현장 중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중계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시 보기로라도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 나오는 화요일 방송 볼 수 있게끔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안건마다 또 이 어제 인권위 의결마다 젊은 사람들, 청년들 2030 세대의 역할이 참 크다는 것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국민의 민심, 청년의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젊은 정치인들도 참 많아요. 뭐 김재섭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는 또 대구 집회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조기 대선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멀쩡히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 심판에 임하는 중인데 조기 대선 준비하는 걸
임종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에 가까운 비유를 쓴 국민의힘의 젊은 의원. 우재준 의원 이야기 제가 어제도 참 많이 했는데 백지원 부대변인도 젊은 정치인으로서 우재준 같은 사람 도저히 참고 넘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보면. 네.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참 이제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한동훈 게 아닙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이 임종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전한길 강사가 이미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조기 대선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신데 제사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에 대한 반론이라고 미리 임종 준비하자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재준 의원이 한 겁니다. 그런데 우재준 의원도 공천 과정에서도 사실 석연치가 않죠. 갑자기 대구에 이제 국민추천제로 공천을 받아서, 특혜 공천을 받아서 한순간에 국회의원이 됐었는데, 그동안 우리 보수우파 진영에 대해서 기여한 바도 별달리 없었고요. 아니, 누군지도 몰라요, 일단. 네, 아무도 모르는 국민이 추천한 국민 추천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당을 재정비함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 때 있었던 그런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1년 전부터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 국민추천제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상한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김상욱 의원도 있고요. 그러게요. 네, 요즘엔 조용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우재준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한번 짚어보면, 그냥 빨리 조기 대선을 해서 조기 대선만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망상에 빠져있는 친한계가 아직도 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근데 여전히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지율 보면 나락으로 갔는데, 네. 오늘도 친한계 부산의 정성국 의원, 이 사람도 전략공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계의 특징은 국민추천제나 전략공천 비례대표처럼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네. 그냥 한동훈 줄잡고 거저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밑에 모여 있거든요. 네. 오늘 라디오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지지율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김종혁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한동훈이 복귀만 하면 지지율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망상이 가능한지 저는 좀 상상이 잘 안 가요. 진짜. 저는 이런 게 이제 본인들이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다 보니까 잘못된 확증 편향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적 의미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이 주어졌던 건데요. 그로서 기대됐던 기대 역할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요. 사실 기억에 남는 것은 20대들의 옷차림을 하고 셀카 찍는 장면 몇 개밖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시끄럽고 어려워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논란도 참 부끄러운 치부거든요. 그 여전히 남아있죠. 네, 그런 것도 결국 당에서 해결을 해야죠. 반드시 네. 짚어야 하는데, 지금 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짚어야 되고요. 또 지금 뭐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한동훈 전 대표를 추켜 세우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분들 사이에서만 전소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통해서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볼 세력들, 소위 강남좌파 세력들이 저는 많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굳이 우리 국민의힘 정당에 와서 보수라는 가치를 참칭을 하면서 팔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하는 이런 행태들, 앞으로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재차 경고를 하고 싶고요. 뭐 중도 확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던데, 뭐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뭐 K-팝 스타의 인기에 버금간다 이런 말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중도 확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또 2030 아닙니까? 근데 특히 2030 여성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국민의힘 정치인을 꼽으라 하면 한동훈 전 대표다라고 저는 이건 자신 있게 확언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하고 하면서 지지율 높게 나올 때도 유독 2030 지지율은 낮았거든요. 그 여론조사로 드러나는 싸늘한 청년층의 민심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 집단 환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친한계는. 그리고 저는 이 우재준 의원이 정말 괘씸한 게 대구 집회에 나왔어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그 동대구역에 그 수많은 국민들이 역을 가득 채우면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서 추위를 뚫고 이겨내는 모습을 봤으면서도 거기서는 얼굴 팔고 이름 알리고, 그분들의 열망을 보고 나와서 뒤에서는 바로 대통령의 등에만 칼을 꽂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인사한 그 대구에 모인 시민들 등에 칼을 꽂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적인 태도가 친한계의 어떤 본질이 아닌가. 그리고 도대체 보수 진영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이런 인간들이 왜 국민추천제 누구 추천받았는지도 몰라요. 아무런 근거 자료도 다 남겨놓지 않았어요. 왜냐? 없으니까. 그냥 사천을 한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이 되어서 마치 국민의힘과 보수의 젊은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기회를 받느냐. 이게 저도 열받지만 대선 때부터 참 헌신해온 우리 젊은 정치인인 백지원 부대변인도 열받을 것 같고 정말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수많은 청년 정치 지망생들이 김상욱이나 김재섭이나 우재준 이런 인간들 보면 힘 빠지고 맥 빠지는 거거든요. 그게 보수 진영 전체에 굉장히 저는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봐요. 사실 이번 총선 공천에서도 우리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던 분들이 저는 우선 공천을 받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대단한 모욕을 주면서 쫓아낸다든지 컷오프를 시켜버린다든지 장예찬 최고께서도 이미 경선에서 승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하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부조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정체성을 상징을 해야 하는데 그냥 녹색정의당 수준의 인사들이 대거 비례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무슨 특혜 논란이 있어서 중간에 아빠 찬스나 이런 논란이 있어서 또 중간에 후보가 교체되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저는 녹색정의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가 그런 겁니다. 국민들을 시해하듯이 내려다보고 내가 감히 당신들에게 은덕을 베풀겠다라는 식의 관점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불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들의 관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령 뭐 동료 시민이라거나 국민 눈높이라거나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저는 오만하고 강남 좌파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결결이를 따져보면 조국 전 장관도 크게 정체성이 다를 바가 없다. 당적 외에는 그런 차이가 없다라고 청년들로부터는 이미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우리 당의 지도부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과도한 망상에 가까운 기대는 좀 접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각에도 친한계 인사들이 자기들이 젊은 정치인을 대변하는 척 대통령 탄핵 반대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거기에 뭐 임종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의 폐륜적 막말까지 일삼으면서 모처럼 하나 되고 있는 보수 진영에 다시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경계해야 속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안 하면 우재준이 대구 집회 나왔는데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우리 편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누군가는 지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실체를 잘 알릴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우재준 같은 친한계 젊은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민주당으로 가면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져요. 얼마 전에 이 민주당의 박구용 교수, 민주당의 지금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한 방송에서 2030은 지금 어차피 민주당으로 오지 않는다.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말라 비틀어지게 고립시켜야 된다. 그리고 사유할 줄을 모른다.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존재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비하를 했어요. 이런 2030 비하 발언이 정말 심심하면 잊을만 하면 민주당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민주당의 주류가 지금 4050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과거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교수 같은 경우에도 68년생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68년생이라면 네. 그러면 그냥 68년도에 이제 본인들의 세대에 대한 가치관을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90년대생들과 00년대생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9000년대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관계의 문제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였던 공정과 상식이 아주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점에 정반대에 있는 것이 지금 박구용 교수가 대변하고 있는 그 세대의 좌파적인 이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아직도 본인의 20대 때 시절에 머물러서 지금 우리 진짜 20대들에 대해서 어떠한 적개심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를 명분으로 뭐 민주를 뭐 무시하게 둬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민주라는 단어를 호도를 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속 짓누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정말 공산당적 좌파 이념에 굉장히 심취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과거의 그 운동권 시절에는 학교에서 뭐 술 먹고 뭐 운동한다고 수업도 안 듣고 그렇게 해도 나중에 취업도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이 아직도 그런 시절로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줄 아나 본데
지금 청년들 정말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치열하게 공부해서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입을 치르고 또 취업을 하고 정말 어릴 때부터 열심히 똑똑하게 살아온 청년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지점인 겁니다. 저도 어제 이제 논평을 통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표현한 수준보다 훨씬 더 청년들의 분노가 크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아직도 시대가 바뀐 줄 모르고 공산당 선언 같은 것들에 심취해 있으면서 실제로 탄핵 선동 집회에 막 오라고 한 다음에 젊은 사람들한테 공산당 사상 자료 같은 것들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여전히 그걸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공산당 사상 자료를 나눠준다고요? 네,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환갑의 나이, 이제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0년 전 본인들이 20대 때 그 좌파 이념에 심취했던 시절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젊은 남성들을 악마화를 오랫동안 많이 해왔는데 맞아요. 저는 이 또한 젊은 세대를 갈라치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젊은 남성과 여성을 굳이 갈라쳐서 이득을 볼 만한 것은 그 기성세대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프레임조차도 우리가 탄핵 반대 애국 집회 자리에서 이제 젊은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성별 화합, 세대 화합이 되는 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성별 혐오 프레임도 좌파들이 아무리 선동을 한다고 해도 젊은 층에는 쉽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깜짝 놀란 게 지금 국민의힘에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이런 발언으로 무리를 빚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탄핵 찬성 집회에서 이 586 꼰대들이 여러분 그 세대 전체를 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 특정 정치 이념에 물들어서 2030을 막 비하하는 이 박구영 같은 사람 말하는 네. 거예요. 네. 탄핵 찬성 집회 나오는 청년들에게 공산당 사상 자료를 나눠주고 한다는 거. 네. 와, 이거는 대통령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국정원 등으로부터 보고받게 되잖아요. 진짜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구나. 이들을 척결해야겠다라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아닌가 싶어요. 국정원에서 민노총의 간첩들 다 잡았는데 법 바뀌어서 작년부터는 그 수사를 더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비상한 방법이 아니고는 이 대한민국 내의 그런 반국가 세력, 공산주의 사상 운동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어려운 현실 아니었나 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섬뜩해지기도 하고 우리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미연키님이 똑똑한 백지연님 미래의 정치인으로 우파 리더가 되길 응원합니다 라고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좀 지적하고 싶어요. 박구용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사과 댓글을 달았어요. 이 사과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방송에서 제가 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30 남성들이 집회 현장에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깨어있는 여성들을 쫓아서라도 시위 현장에 나타나길 바란다는 내용의 사르카즘 던진 것이었는데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 와중에 또 사르카즘이라는 먹물 용어를 써요. 자기 나름으로는 뭐 이게 유머 섞인 비판이었다는 거죠. 물이 빚은 부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시위를 축제의 장으로 바꿔주신 용기 있는 여성분들께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박구영들이 이거 사과를 하면서 또 남녀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자의식 과잉이 느껴져서 네. 좀 역하다는 기분까지 들었는데요. 네. 저 사과문 어떻게 보세요, 백지연 부대변인? 정말 그냥 좌익 이념에 짓눌려 있는 좌익 이념에 짓눌려서 본인의 자의식 과잉, 그 세계관에 빠져 있는 기득권의 발언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중앙일보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2030 남성들이 2030 여성한테 열등감을 느껴서 뒤늦게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닙니다. 12월 초 중반부터 2030 남성과 여성 모두 탄핵 반대 집회에 정말 많았거든요. 네. 저도 현장에 몇 번 다녀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들을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좌익 이념에 찌든 586 기득권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호도하고 우리 성별들을 갈라친다고 해서 더 이상 저는 이런 프레임이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암흑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언론을 단단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단이 먹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뉴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인과도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우리가 또 현장에 나와서 직접 서로를 이미 보고 느끼고 이미 겪었기 때문에요. 언론이 저렇게 프레이밍 한다고 해서 호도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또다시 젊은 층의 성별을 갈라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는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정치 세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청년층은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경고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박구용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월의 흐름을 좀 인정을 하고 본인이 이제 사회에서 중년의 나이로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본인이 20대 운동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 백지원 부대변인이 지적해 준 것처럼 이 막말과 망언으로 난리를 치고도 다시 한번 남녀 갈라치기한 이 사과문의 경악을 금할 수가 없고요. 네, 매공리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박구용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공식 사과나 당직 사퇴 입장이 안 나온 게 더 충격적이에요. 네. 사실 이 정도 비하 발언이면 과거에 정동영이 노인들 투표하지 마라. 이거 완전 대선판을 뒤집은 비하 발언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해요. 더 노골적인 비하거든요. 네. 2030 사유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생각할 줄 모른다. 그리고 또 뭐 말라 비틀어지게 뭐 고립시켜야 된다. 특정 세대를. 네. 그런데 당직 사퇴나 당 차원의 공식 사과 입장이 안 나와요. 이게 교육연수원장이면 국민의힘으로 따지면 연수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보통 국회의원들이 하는 자리거든요. 네. 이거 되게 높은 자리예요. 네. 당원들 교육하는 자리고. 야,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고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과를 하고 어물쩍 당 차원의 공식 입장 없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더 많은 정치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 뭐냐, 이 박구용 그냥 냅둘 거냐, 이 사람의 이런 발언에 너네 동의하는 거냐라고 좀 가열차게 압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은 2030 TF를 조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또 만든다고 발표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글쎄요, 이런 사람이 박구영 교수 같은 사람이 당원 사상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정당에서 백날 2030 TF나 이런 것들 만들어봤자 청년들에게 큰 소구력이 있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30 TF 만들어서 2030 민심을 조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쪽으로 끌어오겠다, 벌써 조기 대선 염두에 두고 김칫국을 마시는 건데, 그 TF를 100번 만들면 뭐예요? 네. 이 당 관계자들이 잊을만 하면 2030 비하 발언을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사퇴도 안 하는데. 그리고 그 시선이 좀 음침했던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회 탄핵 선동 집회 자리에 2030 여성들이 많으니까 남자들이 나와라. 그럼 나와서 뭘 하라고 나오라는 겁니까? 그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나와 있었던 그 여성들에 대해서도 그건 모욕이 되는 거고요. 남성들에 대해서도 또 모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왜곡된 성관념까지 그런 데서 비춰 보였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역겹고 좀 소름 끼치는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방금 백지원 부대변인 말처럼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탄핵 찬성 집회에, 네. 그 민주당 집회에 젊은 여자들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남자들 너네도 많이 나와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젊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그 여자들 어떻게 해보려고 남자 보고 나오라고 막 자기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아요. 네. 낄낄거리면서. 이게 거기 나온 여성들, 비록 우리랑은 정치 성향이 다르지만 네. 그 여성들을 무슨 남자 젊은 사람들 집회 많이 나오게 하는 일종의 어떤 이 사회적인 꽃처럼 표현하는 게 너무 옛날식 사고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성희롱적 표현인 거잖아요. 이거는 남성들을 대상으로도 네. 소위 이게 실제말로 여미새라고 하는데 여미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자에 미친 사람들. 네,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여자 꼬시러 탄핵 찬성 집회 나와라 이런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지금. 뉘앙스로 발언을 했는데 그냥 그게 본인의 가치관이지 지금 젊은 층은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강력하게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관이 뿌리 깊어요. 제가 보니까 박구영 혼자만의 말이 아니라 과거 민주당에서 2030들이 교육을 잘못 받아서 네. 보수화되고 있다 이런 발언도 심심찮게 나왔고 네. 이 원조가 찾아보니까 유시민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유시민이 뭐라 말했느냐, 역시나 2030 남자들을 비하하면서 요즘 20대 남자들은 롤 게임도 해야 되고 뭐 축구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서 여자들에게 뒤처진 열등감 때문에 보수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한 세대와 한 성별을 이렇게 싸잡아서 비하하고 정말 자기 말 맞다나 다른 분들은 안 그런데 유시민은 자기 말처럼 60대 지나니까 뇌가 썩었는지 이런 막말을 막 일삼고도 지금 이 진보 진영 좌파의 최대 스피커가 되어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특정인의 돌출 행동이나 일탈이 아니라
유시민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정체성이 DNA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정체성. 그러니까 그들은 저는 그럼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국가보안법 위반하느라 공부를 안 해서 그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또 청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이념적인 뿌리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공산 사상에 심취해 있고 극좌적인 사상에 심취해 있으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계속해서 전파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낡은 사고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그런 공산 사회주의는 20세기에 끝난 이념이에요. 그런데 그 사상에 젖어 있으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왜곡하고 훼손하려고 시도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저들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이 뭐 또 2030 TF 또 만들어서 제2의 박지원, 제3의 박지원 만든다고 해봤자 청년층에 그렇게 크게 소구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 대한 2030 세대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있지 않는 한 민주당이 아무리 2030 TF를 만들고 뭐 누구를 내세워도 의미가 없다. 그 결과가 여론조사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조사했는데 지금 정말 많은 여론조사에서 탄핵 반대, 대통령 지지, 그리고 정권 연장이 과반 가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20대를 보면 20대에서는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정권 연장이 52.9% 과반을 넘겼고요. 정권 교체 지지한다가 38.8%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조기 대선이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어쨌거나 주요 정치 국면에서 20대 민심이 캐스팅 보트라는 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20대에서 이 탄핵 국면에서도 정권 연장이 52.9, 정권 교체가 40%도 안 되는 38.8. 이거는 민주당과 좌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 좀 어떻게 해석하고 보고 계세요? 저는 우리 당에서도 조기 대선을 꿈꾸고 뭐 중도 확장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과 민주당에 대해서 한 번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소위 중수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 때문에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정권 연장에 대한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이 정부가 안정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가장 큰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런 반국가 세력에게 정권이 가는 상황만은 막아야 된다. 정말 이대로는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는 위기감을 특히 20대들, 90년대생들과 00년대생들이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친중 매국 세력들, 그리고 북한에 부역하는 그런 간첩 세력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이 주요 쟁점으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저는 2030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런 포인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 주권을 그들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있었던 현실에 대해서 아주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은 또 페미니즘을 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2030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성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준이 반드시 본인의 성별에 근거해야 합니까? 더 중요한 이 가치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가령 경제적인 가치, 안보적인 가치,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도 보장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전체주의 국가가 되면은요. 그런 이야기 어디 가서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짓밟히는 것이 여성 인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2030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할 때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이 앞으로의 정치 지형에서 저는 보수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2030 여성이 마치 다 개딸인 것처럼 네. 민주당 지지하는 것처럼 잘못 호도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언급한 이 20대 민심은 남녀를 가른 게 아니에요. 네. 20대 맞습니다. 남자들만 이렇게 52%가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냥 20대 남자 여자 인구 비례로 반반이에요. 네. 그런데 정권 연장이 52.9, 정권 교체가 38.8이 나왔다는 건 우리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 2030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스피커가 없으니까 저기는 어쨌든 망하긴 했어도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실험적인 카드를 막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민주당한테 간다, 이재명한테 간다라고 호도가 되어 있고 왜곡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야 진짜 그런가 보다 뭐 응원봉 하면서 막 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젊은 정치인들 중에 우리가 아까 말한 우재준이나 김재섭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젊은 남자 정치인들 전하 또는 지금 원내 박충권 의원이나 이런 정통 보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더 노력해야 하는 것 별개로 젊은 여성 보수는 아예 씨가 말랐어. 백지원 부대변인 말고는 없잖아요. 방송가에 나오는 사람이. 네. 정말 이 여성들도
2030 여성들도 합리적인 보수를 지지한다. 절대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징적 의미로서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당과 보수 진영에서도 이 백지원 부대변인 같은 인물들을 상징성을 고려해서라도 더 팍팍 키우는데 좀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다 동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성 언론들이 전략적으로 여성 우파의 목소리를 좀 억압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남자는 보수, 여자는 진보, 이런 프레임을 언론이 쓰고 있죠. 네, 또 그렇게 지금. 해야 본인들이 이제 결탁하고 있는 정치 기득권과 서로서로 이익의 합이 맞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한테 정말 많은 2030 여성들이 여성 우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라고 많이 이제 제보가 옵니다. 네.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것이, 저도 이제 정치를 하기 전에도 불쾌했던 장면은 류호정, 장혜원, 박지원 같은 사람이 2030 여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정치권에서 비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맞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치들이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다수의 여성들이 본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그렇게 뭔가 피해의식 하나에만 꽂혀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여성을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로 매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을 팔아서 그렇게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뭐 류호정, 장혜영, 박지원 이런 사람들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좀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젊은 여성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환상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 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 해군 강정기지 건설 같은 경우.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있는 그대로 자서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생에 여자가 3명은 있어야 된다. 뺑뺑이 돌리는 여자, 이건 같이 춤추는 여자, 유흥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오솔길을 걸으면서 뭐 시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자, 그리고 밥 차려주는 마누라. 이렇게 3명의 여자는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자서전에서 직접 썼어요. 이게 요즘 젊은 여성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네. 혹시나 보실 수도 있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번 보세요.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었던 굵직한 정치인들, 뭐 안희정, 박원순 이런 사람들만 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불륜 관련 논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왜곡된 성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입으로 뭐 맨날 페미파리, 여성파리 한다고 정말 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착각에서 좀 벗어나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저에게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다수의 상식적인 2030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도 지금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발굴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해 오셨었는지 그런 것들도 다시 알리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좌파를 지지하는 여성들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니 많이 할지 몰라도 저는 단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성향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이 가장 크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충격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내용 하나 더 언급해드리면, 이제 신혼 때 그 와이프가 밥상 좀 들어달라고 하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밥상을 엎어버려야 된다. 초장에 밟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자서전에 나와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은 어떻게 판타지를 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언론과 좌파들이 만든 프레임에서 지나치게 미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을 모시는 민주당을, 그리고 아까 말한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뭐 성범죄에 연루 안 된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 차기 주자나 광역단체장 중에서. 네. 근데 이런 정당을 여성들이 지지한다는 거, 저는 이것도 좀 과잉되어 있다고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여성들의 지지보다 언론이 프레임을 더 많이 짜고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지지하는 여성들도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진실을, 팩트를 알게 되면 도저히 민주당과,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여성에 대해서 훨씬 더 가혹한, 입에 담기 힘든 여성의 신체를 비하하는 욕설을 이재명 대표는 가족에게 한 거 전부 다 우리가 국민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 녹취로. 도저히
제정신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지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서적으로도. 특히 젊은 여성 여론을 기성 언론이 너무 왜곡을 많이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선 당시에도 한 40% 정도는 2030 여성의 40% 가까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지도가 꽤 높았죠. 그런데 네. 마치 모든 여성들은 다 좌파인 것처럼 매도하고 전부 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처럼 개딸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도 저는 그것 또한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상징성도 가지고 노력도 하고 메시지도 내고 마치 젊은 여성은 개딸, 젊은 남성만 보수화 이런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참 중요한 앞으로의 정치 지형에서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생각 백지원 부대변인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재명이 김어준 방송 나갔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윌리님 미국에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슈퍼챗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윌리님. 이재명이 김어준 방송에서 웃고 떠들면서 선거법 2심 자기는 걱정 안 한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덧붙였냐면 2심이 나와도 대법원 선고는 5월 내에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는 2심 유죄가 나와도 어차피 조기 대선 5월에 열리면 그 전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나온다라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완전히 조롱하는 듯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재판을 걱정 안 한다는 저 이재명의 뻔뻔한 김어준 방송에서의 발언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 양심은 아니기 때문에 늘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움직였는데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본인이 불리하면 표정이나 태도에서 굉장히 불안한 게 드러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저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답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특히 지금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지만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것이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고 본인이 대통령의 탄핵을 선동하는 계정들을 팔로우하고 관련 메시지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지금 탄핵 재판에 대해서 본인이 심판자로서 재판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이재명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미 지지하고 있는 분들은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항상 이런 태도이다 보니까 지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전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해법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 할 텐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저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재명 재판 빨리 해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2심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이 있지도 않겠지만 대통령이 된다 한들 3심에서 확정 판결 나오면 대통령 6개월도 못하고 또 쫓겨날 수 있다. 감옥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와 같은 유권 해석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내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법사위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속보 하나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후에 재개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나왔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첩이 잡혀도 국민들과 정치권이 경각심을 느끼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안보 현실이 위중하다 느꼈을 것이다. 저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종종 대통령실이나 관저에서 뵈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대대적으로 국정원에서 민노총 간부들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하고 공작금 받은 거 다 수사로 드러났고 재판에 넘겼어요. 나라가 뒤집힐 일인데 너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나라가 평온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 대통령께서 하신 기억이 나는데 신원식 실장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간첩이 잡혀도 경각심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 현실 위중하다 느꼈을 것이다. 이게 비상계엄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관련 뉴스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계속 봐왔었기 때문에 그때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에도 저는 비상계엄 선포 내용을 보고 간첩들이 잡혔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기성 언론이 핵심으로 다뤄주지를 않아서 무관심했다가 이제 뒤늦게 사실을 또 알게 된 측면이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저는 이런 우리나라의 방첩 기능을 굉장히 무력화시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을 해버렸고 그리고 방첩기구인 군 기무사를 해체해버렸습니다. 문재인 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정원이 이제 간첩들의 신원이 확보가 돼도 적극적인 수사가 당장 어렵고요. 그걸 또 경찰이 지금 모든 걸 관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또 진척이 없는 이유가 본인들이 뭐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경찰 조직을 좀 길들이게 했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 방첩 기능이나 사정 기능 같은 것들이 마비가 된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그리고 안보 담당 실무자들이 판단하기에 충분히 저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국민들께서 그런 여러 상황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갖고 계신 것은 다행이지만 사실 이런 상황들이 진작부터 정부 초기부터 계속 진척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 대통령께서 비상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오늘의 헌재 재판,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전 실장의 진술을 통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헌재를 주목하고 있는 국민 여론이 한번 이제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그렇네. 이렇게 대규모 간첩단이 잡혔는데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 않았구나. 조용했구나.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 아까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 말한 것처럼 공산당 사상 팜플렛 젊은 사람들한테 건네주는 간첩단 영향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기 몸을 던진 어떤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백지원 부대변인과 함께 2030의 민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헌재에서 오늘 속보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천안 집회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보시고 나서 우리 정치펀치도 다시 보기로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또 수요일 오후 2시에 변함없이 정치펀치로 돌아올 거고요. 광고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해주시는 100% 국산 건도라지, 이 태백 산도라지 골드가 있습니다.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당뇨,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포닌 성분 다량 함유되어서 기침과 천식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하루 한 스푼으로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태백 산도라지 골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3+3 특가로 절호의 찬스 드린다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셔서 아시아투데이와 함께하는 애국 기업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광고를 마지막으로 정치펀치 마치고요. 내일 오후 2시 정치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